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문경시 태봉서특이라는 마을의 괴담. 저는 경상북도 문경시 경탄역 태봉서특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마을 주민들 90%가 광부인 탄광촌이었죠.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마을이었습니다. 슈퍼도 한 개밖에 없고 공중전화도 한 개에 가로등마저 한 개밖에 없는 아주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시내로 나가려면 마을 밖으로 나가서 큰 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1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 뒤로는 기찻길이고요. 시골 아이들이 다들 그렇듯 여름이 되면 항상 그 강에서 친구들과 놀곤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사는 주희라는 아이였는데 엄마들끼리 친하다 보니 덩달아 저희도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죠. 그렇게 지내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저희 집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와도 울면서 이별을 했죠. 저는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고 3년 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여름방학 저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냥 들떠 있었죠. 문경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마을 입구 다리에 도착한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그때 강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아이였지만 신나게 놀고 있는 갈색머리 아이는 분명 내 친구 주희였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가파른 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던 아이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절 부르며 따라오시더라고요. 등을 때리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셨죠. 전 엄마에게 엄마, 여기 주희 못 봤어?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니? 빨리 마을로 가자. 라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저는 친구들과 반가운 재회를 했고 곧바로 주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고지어 친구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전 주희는 진영이라는 아이와 시내를 다녀오다 마을 앞도로에서 트럭에 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진영이는 다리만 다쳤지만 주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마을은 난리가 났고 주희 할머니는 그 일로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죽은 주희의 허파를 봉지에 넣어 집 앞에 매달아 두는 지경이었답니다. 그때부터 주희의 가족들은 점점 다른 주민들과 멀어져 갔고 결국 1년 뒤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주희가 살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버렸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전 제가 살던 그 마을은 아예 폐촌이 되어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을 떠올리노라면 주희가 생각납니다. 그때 보인 주희는 3년 전 내 약속을 기억하고 마중을 나왔던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식사. 사람답게 생활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 문을 굳게 닫고 산 지가 3개월쯤 되었던가. 의사에게 가봐야 공황장애니 대인 기피 증인이 이따위 소리나 할 게 뻔하므로 그냥 이래저래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방안이라면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공허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냉장고 안에는 다 쉬어서 식초 맛을 내는 김치와 이런저런 밑반찬, 눅눅하게 습기를 머금은 김 몇 장과 언제 만들었는지 상상하기도 힘든 콩나물 밥이 들어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 얹힌 냄비 안에는 차갑게 식은 이름 모를 구이 들어 있었다. 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웅얼거리는 소리.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쪽방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하다. 아니 사실은 그냥 환청에 불과하다. 그러고 보니 이 집은 처음 왔을 때부터 무언가 수상했다. 원래 살았던 여자는 불친절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투덜대는 말투에 사람을 쏘아보는 쩍 찢어진 눈깔하며 그 시발그치 듣기 싫은 쓰든 목소리 상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진다. 한날은 내가 얼마 전 사온 그림을 걸기 위해 벽에 못질을 하고 있으려니까 이 집 주인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야밤에 뭐하는 짓이냐고. 그때가 새벽 2시였던가. 나한테는 초저녁인데. 그렇게 몇 번의 언징이 오간 후에 그 여자는 지쳐서 돌아갔었다. 사실 내가 그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나를 귀찮게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었다. 그 여자가 잘못한 또 소리가 들린다. 쪽방에서 들려오는 지긋지긋한 환청. 환청은 이상하게도 문을 뻥뻥 걷어차면 조용해지곤 했다. 생각해보면 그 여자 못생긴 편은 아니었다. 볼륨감 있는 몸매하며 외모도 따져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것 같고 성격만 조금 둥글둥글했으면 내가 당장에 대시했을 터인데 사실 그 여자를 보기 위해 일부러 일을 벌이는 것이기도 했었다. 그 여자는 항상 얇은 반팔 티셔츠에 짧은 돌핀 팬츠를 입었었다. 그 여자를 보기 위한 노력 덕분인지는 몰라도 우리 집 벽에는 못자국으로 가득했다. 그래 그날은 참 이상했다. 아니 아까 조용히 하라고 분명 이야기했는데 또 지랄이야. 개같은 한청. 나는 쿵쿵 소리를 내며 쪽방으로 가문을 획 열어젖혔다. 2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내 눈앞에 묶여있는 여자는 반팔 티셔츠에 짧은 돌핀 팬츠를 입고 있었다. 쫙 찢어진 눈깔, 볼륨감 있는 몸매가 눈에 또 들어왔다. 손발이 묶인 채로 내 밑에 깔려서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렇게 오래 갇혀 있었으면서 아직도 힘이 남아있나 봐.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나는 흥분되었다. 그녀의 뺨을 수차례 후려쳤다. 뺨이 시퍼렇게 물들고 입술과 눈에 핏기가 맺힌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입을 막고 있던 청테이프를 거칠게 잡아 뜯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식사를 하던 테이블에 거칠게 앉혔다. 나는 휴대폰을 그녀 앞에 던졌다. 본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나를 보는 눈이 커졌던 것 같다. 찍어. 네. 말귀를 못 알아먹는 여자에게 젓가락을 집어던졌다. 젓가락은 맑은 쇳소리를 내며 저 벽으로 나동그라졌다. 찍으라고 이년아. 왜요? 내 말에는 토를 달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더 이상 이년을 혼내줄 이유가 없다. 뒤이어 그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나는 콩나물밥을 한 숟가락 든 채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녀와 함께 먹는 마지막 밥 한 술이었다. 이 식사를 다 하고 나면 그녀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미 박제를 위한 준비는 다 해놓았다. 나는 언제 만들었는지 상상하기도 힘든 콩나물밥을 입에 우겨 넣었다. 오늘따라 쉰 밥이 더 맛이 좋은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난 집이 싫어서 자취를 했다. 나는 25세 자취를 시작했다. 학교 때문은 아니고 단지 혼자 지내는 게 좋아서였다. 군대를 늦게 다녀온 탓에 부모님께서 늘 내게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라며 핀잔을 주곤 하셨고 아마 자취를 결심한 것도 부모님의 잔소리가 영향이 크다면 클 것이다. 하지만 난 생각이 달랐다. 35도 아니고 25인데 아직 한창인 내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뭐 그리 늦었단 말인가라는 나의 이런 마인드는 언제나 한결같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 잘할 수 있겠냐? 응. 웬만하면 집에서 다니지 그래.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너 거기다가 전입신고 따로 할 거 아니니. 그럼 매년 세금도 내야 돼. 그거 알고나 자취하겠다고 나서는 거니 지금. 다만 엄마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엄마 눈엔 아직 내가 초등학생 꼬꼬마로 보이는지 도저히 엄마와의 말씨름에선 이길 도리가 없다. 알아요. 엄마 저도 클 만큼 컸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나지막이 내뱉지만 돌아오는 건 더욱 거세진 아빠와 엄마의 합작품인 폭풍 잔소리다. 야 임마, 엄마도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니냐. 자식이 되지도 않는 자취를 하겠다고 나서기를. 내가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나섰다. 이대로 계속 있다간 분명 누나가 퇴근하고 돌아올 테고 잔소리 세력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했다. 나는 서둘러 엄마와의 말씨름에 휴전을 선포하고 불이 나게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어우 잔소리 하마터면 자취고 뭐고 다 날아갈 뻔했네. 혼잣말을 열심히 내뱉은 후 난 곧장 내가 얻은 대학 근처의 자취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반지하 방이지만 창문도 크고 깔끔했으며 무엇보다 부엌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참 마음에 들었다. 짐을 미리 갖다 놓길 잘했네. 괜히 이것저것 가지러 집 들렸다가 뭔 소리를 들어 어휴. 또 한 번 혼잣말을 내뱉은 후
바로 집 정리에 들어갔다. 우선 집 구조를 설명하자면 현관문을 열면 오른쪽으로 길이 나 있다. 신발을 벗고 바로 왼쪽엔 화장실, 직진을 하면 부엌,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 내 방이 있었다. 따라서 부엌과 방은 벽 하나를 두고 분리된 구조였다. 침대는 방의 제일 모퉁이에 밀어넣고 행거는 방문이 딸려있는 라인을 따라 설치했다. 그리고 침대의 가장 밑, 그러니까 내가 누웠을 때 발이 향하는 부분에 창문이 있었기에 창문 바로 아래에다가 컴퓨터 책상을 놓았다. 자취생이라 그런지 딱히 짐이라 할 것도 없었다. 힘들다. 이사 첫날엔 자장면인데 혼자 먹기도 그렇고 현웅이한테 연락이나 해봐야지. 몇 번의 신호음이 들렸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그저 자동응답 목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여성분의 영혼 없는 목소리에 나는 물었다. 아주머니라도 저랑 자장면 드실래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과 거의 동시에 바로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를 보니 엄마였다.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 속으로 생각하며 일단 받아보기로 했다. 엄마. 혼자 있으니까 이제 좀 살만하냐? 응, 나 너무 행복해, 엄마. 피곤하게 싸울 누나도 없고 잔소리 들을 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 얼씨구. 야, 좀 지나봐라. 이제 그때가 그리울 거다. 그리워도 좋으니까 난 현재에 만족할 거야. 올 그래라. 그리고 반찬 챙겨가. 냉장고에 넣어뒀어. 제일 아래 칸에 보기 쉽게 파란 뚜껑으로 씌워놨으니까 알아서 잘 찾아가. 밥 챙겨 먹고. 결국 엄마가 전화를 걸어온 이유는 반찬 때문이었다. 역시 누가 뭐래도 엄마는 엄마였다. 그 이후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왔다. 그 사건이 터진 것은 자취방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출근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정말 이상하게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마치 집에 누가 있기라도 한 건 마냥 기분이 이상했다. 특히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는 그 기분이 더욱 고조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일도 적지 않게 있었다. 예를 들면 분명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밤만 되면 귀가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놀라. 방이고 부엌이고 화장실까지 불을 싹 켜서 확인을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 때문에 난 자동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일이 적어졌고 또 가면 친구 집에서 자거나 친구들과 다 같이 방을 잡고 밤새 놀곤 했었다. 또 한 번은 친구들을 다 데리고 내 자취방에서 잠을 청해 본 적도 있지만 결과는 뻔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사를 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처음 이 자취방에 들어올 때 난 1년 계약을 했었다. 지금 방을 빼게 되면 위약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텐데 하며 버티고 있었다.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이제와 후회를 하곤 하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로부터 난 그 집에서 한 달을 더 살았다. 일하고 있던 매장에 휴가를 신청하고 오랜만에 집에 들르기로 했었다. 부모님께는 그저 휴가 차들리는 거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난 엄마의 말씀이 정답이었음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생돈 날려가며 기껏 자취방을 구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밤마다 이상한 느낌에 밤잠을 설치니 가족들 생각이 절로 났던 것이다. 처음에는 비밀에 맡기려 했지만 내가 3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듯 얼굴은 이미 해숙해져 있었다. 눈은 퀭하니 동태 같아 보이고 보르 속 들어가 광대뼈가 승천하기 이르렀으며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 거의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너 집에서 밥 안에 먹고 다니니? 얘가 얼굴이 왜 이래? 응?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말 좀 해봐. 야 임마 아빠가 뭐라고 하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했냐 안 했냐? 어휴 저 얼굴 좀 봐. 북에서 왔다 해도 믿겠다. 난 한참의 망설임 끝에 엄마를 데리고 잠시 안방으로 이동했다. 다 털어놓을 계획으로 말이다. 엄마 사실은 밤마다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고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뭐? 그럼 왜 그러는지 병원을 가보든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든 해야지. 아니 병원 갈 그게 아니라 진짜 기분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꼭 누가 있는 것 같아. 뭐 귀신. 그런 거. 처음엔 엄마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날 굉장히 걱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다.
응, 꼭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러자 엄마는 양반다리를 하고 있던 발을 풀더니 내 무릎을 한 대 툭 차시며 한마디 하셨다. 혹시 아냐? 도깨비일지? 너 절들하고 온 거일 수도 있지 뭐. 역시나 이런 말을 꺼낸 내가 죄인이로세. 혼자 생각하며 그 자리에 들어눕는 나였다. 엄마는 방을 한숨을 한번 푹 쉬시더니 방을 나가며 내게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 예전에 살던 동네에 용한 점집 하나 있어. 알아볼 테니까 싫더라도 집에 붙어 있어.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이 사람 옮기도 있고 해야 좀 살맛이 나지. 이상한 기분 든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하면 더 그런 거야. 내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용한 점집이고 뭐고 엄마 말로 무당이라 해도 믿겠다는 시답잖은 생각을 하곤 했다. 그렇게 밤은 흘렀다. 오랜만에 집에 온 탓일까? 정말 몇 개월 만에 나는 숙면을 취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졌는데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다. 그간 쌓여있던 피로가 다 가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풍경이었다. 아침상을 차리는 엄마,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시청하고 계신 아버지, 출근이 늦어 아침도 마다하고 젖은 머리채로 집을 나서는 누나. 내가 이 좋은 풍경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이젠 나도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말이다.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기에. 아빠 저 가요. 아침, 점심을 모두 집에서 해결하고 내 자취방으로 가려고 나서던 길이었다. 가든지 말든지 전화나 따박따박 해. 걱정시키지 말고. 알겠어요. 전화할게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자 엄마가 나를 따라 나오더니 한마디 하셨다. 아까 그 보살님한테 연락했어. 내일 중으로 연락할 거야.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받아봐. 알지? 아이 엄마도 참 그래봐야 뭐 무슨 또 터가 어쩐니 집이 어쩐니. 그런 이상한 소리 늘어놓을 것 뻔한데 뭐하러. 난 인상을 한번 찌푸리며 엄마께 이만 가겠다고 인사를 한 뒤 길을 나섰다. 내심 엄마에게 안 좋은 표정을 지어 보인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그랬어야 했나 하고 말이다. 난 그날 바로 자취방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괜히 기분이 꿀꿀해져. 결국 그날도 자취방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았다. 어차피 다음날도 휴가였으니 난 오후 12시가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깼는데 눈을 떠보니 내 자취방이었다. 어라, 분명 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었는데 혼잣말을 하며 문득 책상 위에 올려놓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너 잘 먹다가 갑자기 취해서 애들이랑 어보다 놓고 간다. 너 때문에 술 닦겠다 임마. 허리도 아프고 술로 갚아. 주체할 수 없는 숙취에 애써 떠오르지도 않는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해내려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을 때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엄마. 또 무슨 일이지 생각하며 통화 버튼을 누르자 엄마가 말씀하셨다. 아들. 잠깐만. 뭐지? 훔쩍 생각하다가 수화기 건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네 엄마가 하도 부탁을 해서 전화하는 거다. 누구세요? 본 적도 없는 사람 같은데. 대뜸 나를 아주 잘한다는 식의 반말이 나와 나도 모르게 살짝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곧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정서가. 엄마가 어제 얘기했잖아. 용한 보살님 한 분 계시다고. 엄마는 뭘 그리 숨기고 싶은 걸까? 상대마저 듣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계셨다. 난 겨우 알아듣고 귀찮아서 알겠다는 대답을 했다. 그러자 바로 방금 전에 낯선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대뜸 내게 질문을 퍼부었다. 너 집이냐? 네, 집인데요. 더 잘 됐네. 너 담배 피우지? 두 번째 질문을 받음과 동시에 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엄마는 아직 내가 담배 피우는 거 모르는데 이건 왜 묻지? 아니지. 뭐 어때? 이제 나도 성인인데. 그리고 내린 결론. 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보살이라는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았는 듯 질문을 이어갔다. 네 책상 위에 라이터 몇 개 있니? 난 이런 걸 왜 묻지? 라고 생각하며 머리만 움직여 책상 위에 놓인 라이터를 보고 대답했다. 두 개요. 왜요?
그러면 내가 지금 딱 네 방을 둘러봐봐. 뭔가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갑자기 옷이 많았다든지 적어졌다든지, 뭔가가 낯선 부분이 있을 거다. 분명 이 사람은 사입이다 분명히 사입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믿고 난 내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딱히 그렇다 할 낯선 부분은 느껴지지 않았다. 글쎄요. 없는데요. 짧게 대답을 끝내자 그 보살이라는 사람은 이번엔 부엌으로 가보라고 했다. 내 부엌에 왔어요. 물컵 몇 개야? 2개요. 수저 몇 번 있니?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싶어 나는 성질을 낼까도 해봤지만 바로 옆에서 엄마가 듣고 있을 것만 같아 꾹꾹 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5개요. 사실 수저가 5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곤 했다. 보살도 뭔가 석연찮게 느꼈는지 내게 다시 방으로 가보라 하셨다. 방이에요. 너 거기서 자취 시작할 때 집에서 수저 몇 벌 가졌는지 기억나냐? 아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3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살은 변함없이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나는 뭔지 모를 위화감에 빠져들고 있었다. 라이터가 2개라고 했지? 너 라이터 있는데 또 산 거야? 그러자 말문이 막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기보다 나는 라이터를 산 기억이 없다. 이 자취방에 올 때 집에서 라이터를 하나 챙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나를 업어다 놓고 갔을 때 두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를 스쳐 지나갔다. 친구들이 얼마 전에 제가 술에 취해서 업어다 놓고 간 적이 그리고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뭘까? 이 이상한 기분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자 건너편에서 보살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다. 너 자취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어서 집에 들어가.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네 집에 사람이 있다. 네. 사람이 있다고. 사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4번째 이야기. 숙박업소 괴담. 건물주께서 숙박업 초보자신데 청소 대행하는 친구에게 이거저거 묻다가 모텔 인수 과정에 이런 거도 있냐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게 미신 관련 매뉴얼인데 참 이걸 듣고 있자니 웃고 넘기기도 애매한 게 부지기수더군요. 그중 몇 서지는 사람이 죽어서 나온 방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되 빈 방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가족 단위 손님들 또는 노름꾼들로 채워야 한다. 자살자 발생 시 의서가 없고 무연고자일 경우 사비를 털어서라도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 청소 아줌마들이 가끔 하는 느낌 이야기 귀담아 들을 것. 방의 분위기가 어떻다느니 이상하게 스산하고 습하다느니 등등. 어느 날 화장실 구석진 곳에 부적이 붙어 있더랍니다.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붙이셨어요? 라고 묻자 자기는 그런 거 붙인 적 없다고 했단다.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혼자 들어오는 사람들 기억해 둘 것. 싫더라도 반려동물이랑 같이 지내야 하며 이름을 적어둔 목걸이를 채워주고 고기를 자주 줘야 한다. 그리고 플로어 산책 자주 할 것. 개, 고양이 상관없다. 이것은 무언가의 탐지 목적이다. 스님들 오면 친절 대응할 것. 1년에 한 번 마지막 플로어 계단 구석에 소금을 많이 깔고 그 위에 큰 양초를 올린 다음 불을 붙여야 한다. 몽유병으로 갑작스레 튀어나온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방 욕조에 소금물을 채워야 한다. 방 중에 전구 수명이 유독 빨리 닳는 방이 있으면 창문 구석에 소금을 놔둬야 한다.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유독 많이 나오는 방은 개목걸이를 침대 밑에 놔둬야 한다. 건물 원주인이 나이도 지긋하시고 복정도 많으신 분이라 그러려니 했다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원로쯤 되는 분이기에 그 동네 업자들이 깍듯이 모신다네요. 그래서 쉽게 무시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병원 귀신. A는 오래된 병원의 복도를 비워 걷고 있었다. 그 건물은 100년이 넘은 건물이었고 호스피스 병동과 암병동으로 쓰였으며 병동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고 그냥 낡은 의사실만 있을 뿐이었다. 걷고 또 걸어가다 갑자기 치지직 스피커 소리가 났다. 위를 올려다보니 스피커가 있어 무시하려던 찰나 X병동 X와 코드블루 심정지 안내 방송이 나왔다. 귀가 말했다. 아 시발 무섭게라고 말하고 음악을 틀었다.
그 음악은 하필 매우 신나는 고음의 노래였다. 같이 듣다 불현듯 무언가가 떠오른 A는 친구들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주 빨리 달리고 있는데 옆에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것이다. A는 B를 이끌고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병동과 연결 통로가 있는 층의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서 병실이 보일 때까지 튀었다. 병동에 도착하자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런 몰골이냐고 물었다. B는 아 씨발 왜 그러는데 라고 소리쳤다. A는 대답했다. 여기엔 X병동이 없어.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은 이미 2000년도에 심정지로 죽었어. B가 물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A가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거든. B는 소리치며 뛰어갔고 B가 뒤를 돌아본 찰나 A의 목이 180도 꺾인 채로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게 웃었다. B는 경악을 하며 병원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혹시 A라는 환자 있나요? 라고 물었다. C가 대답했다. A라는 환자는 없고 A는 지금 지명수배 중인 용의자예요. B는 놀라. 혹시 쥐를 죽인 사람이요? C가 대답했다. 네. B는 경찰을 불러달라 했고 C가 경찰은 좀 이라고 했다. B가 왜냐고 묻자 C는 경찰이 오면 좀 소란스러워진다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다. B가 대답했다. 저기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M층의 층에서 A를 봤어요. C가 대답했다. 저기요 저 엘리베이터는 M층에 서지 않는데요. B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C에게 다시 한번 경찰을 요청하였고 공사를 위해 철거한 병동에서 백골이 된 B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몇 년 후 B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았다. 그 M층은 활기찬 분위기의 놀이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